문화의 이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문화의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유형에는 첫째, 문화신념이라고 있어. 어떤 문화 안에서 그 사회 안에서 그 사회, 그 문화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관념이나 지식, 전설, 미신, 학문 이런 걸 전부 포괄해서 문화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는 빨간 볼펜으로 자기 이름을 쓰면 좀 어쩐지 기분 나빠 하는 게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사하는 날짜, 여러분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이사하는 날짜를 결정해서 좋은 날을 정해서 간다든지, 심지어 결혼식 날짜나 이런 것도 좋은 날짜를 정해서 결혼식을 한다든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공유되는 신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정재승이라는 뇌과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카이스트 교수인데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미국 유학을 갔더니 처음에 접수하는데 써내야 되는 게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볼펜을 주는데 빨간 볼펜을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 빨간 볼펜으로 쓰면 죽은 사람 이름인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볼펜을 준 카운터에 있는 여자분한테 이거 빨간 볼펜인데요, 혹시 빨간 볼펜 말고 다른 볼펜 없냐고 이렇게 물었대. 그러니까 그 여자가 너무 의아한 얼굴로 왜 빨간 볼펜은 안 되지? 이런 얼굴로 다른 펜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쓰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실소를 했대. 자기가 뇌과학자이고 심지어 과학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방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자기가 빨간 볼펜으로 백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계속 적었대. 그걸 답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래. 자기는 죽지도 않았고 심지어 공부도 더 잘했죠, 그지? 생각해보면 이제 지금은 은행 같은 데 가도 도장 잘 안 찍지만 그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도장을 이용하시죠, 그지? 도장에 쓰여진 자기 이름 무슨 색깔? 빨간색이죠. 근데 그건 괜찮고 빨간색으로 쓴 이름은 안 된다는 건 그야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널리 공유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한다든지, 어른하고 술을 마실 때는 고개를 돌린다든지, 어른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든지, 우리 사회에만 있는, 우리 한국에만 있는 그런 신념이 있죠. 그래서 다른 국가의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될 때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태도나 행동, 그 다음에 심지어 화장법, 입고 있는 옷, 이런 것들로 그걸 구별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문화신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문화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화가치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정의를 하면 그 사회 구성원들이 하는 행동이나 활동, 감정, 목표가 그 사회 정체나 복리에 중요하다고 받아들여진 신념이나 생각이에요. 우리나라가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기부를 하죠. 전 국민적으로. IMF 때는 막 엄마들이 금도 내다 주고 막 했었잖아, 그죠? 외국에서 보면 정말 이상하게 보여요. 왜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행복 추구권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중요성보다 국가적 가치를 더 크게 받아들여서 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서양 문화에서는 그 굉장히 생소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문화 가치로 받아들여지죠. 그지? 그래서 우리 상황 안에서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존재 목적의 행위와 판단을 지시하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우리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문화 가치는 개인에게는 구체적인 자극에 대한 표준화된 방법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성향을 만들어줘요. 똑같이 반응이 되는 거죠. 그지? 그렇지만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평가 반응을 나타내는 태도와 달라요.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초월해서 일반 행동 양식이나 최종 존재 상태를 일컫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가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문화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문화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화 규범은 내가 이 사회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적합하거나 혹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수용된 규칙이나 표준을 말하는 겁니다. 어른을 만났을 때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한다든지, 그죠? 또 우리 한국에서는 어른에게는 존댓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규칙이나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른을 만났는데 존댓말을 하지 않고 반말을 하면 우리 사회 규칙이나 표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치? 그리고 뭐 가족이나 친구 혹은 자기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그 모임,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반영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규범이나 행동의 지침이 뭐 문서화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우리 사회 안에서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행동이나 규범이, 규칙이 어느 정도 교육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벌이나 보상으로 강화가 될 수가 있어요. 뭐 보상에는 경제적인 것과 관계가 되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것보다는 사회 신념에서 오는 그런 이득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규범이나 규칙을 잘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바람직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혹은 내가 바른 일을 했음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이나 성취감,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 규범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는 어떻게 발전되어 오고 있는가? 변동에 의해서 발전되어 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가 사실 정체되는 것이 아니죠. 다른 문화와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되면서 전체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는 기본적으로 변동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변화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루어지는 문화가 진짜 많아졌어요. 근대에 와서는, 현대에 와서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보가 교류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화가 서로 접점을 가지면서 유입이 되죠. 그지? 그래서 다른 문화를 접촉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짐으로 해서 문화의 변동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부터 100년 전이 아니라 사실 50년 전, 아니 3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접하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뭔가 인지할 때부터 그 휴대폰이 있었죠. 그지? 그래서 휴대폰은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휴대폰이 없는 생활을 상상해 본 적이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이 휴대폰이
지금처럼 이런 많은 기능을 가지게 된 게 15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15년 전과 지금의 그 15년 전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년 전의 휴대폰은 지금과 같은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변동이 급진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화의 변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화 전파예요. 문화 전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화의 요소나 특성이 다른 문화로 번져나가는 것이 문화 전파예요. 그래서 문화 전파는 문화의 외적인 영향에 주목을 해서 전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화 전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화의 차용어로 생각될 수 있는데 문화 변동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진정한 고유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실제로 많지 않아요. 진정한 고유문화라고 하는 게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어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는데 없어졌어요. 엄마들이 무릎 꿇지 못하게 해. 왜냐하면 성장판이 다쳐서 키가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다리를 펴라고 오히려 가르치죠. 그지? 그 다음에 한복을 입고 생활을 하는 것. 불과 60년 전, 70년 전만 해도 여성의 외출복, 일상복이 한복인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한복 입고 가면 그냥 무슨 파티를 가거나 결혼식을 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모든 복식이나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이 고유의 문화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많은 곳에서 유입된 문화라고 볼 수 있죠. 그 유입된 것이 현재는 우리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 요소가 수용될 때는 기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항이나 제한을 받게 돼요. 그래서 문화 전파가 사실 선택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문화에 대한 정보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수용된다기보다 무작위적으로 수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문제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초기에 문화가 전파되었을 때는 그 수용에 있어서 저항이나 제한이 있었죠. 그지? 그래서 유입된 문화가 기존의 문화와 결합된 것을 제설혼합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천주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처음에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서 재해석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토속신앙과 결합돼서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됐기 때문에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원래 발상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결합된 문화가 있어요. 천주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장례 문화를 기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던 전통 문화 형식으로 장례 문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토속신앙과 결합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존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존재해요. 실제로 동성동본이 철폐될 때 많은 성균관에 계시는 분들이 결단코 반대하는 데모를 하고 했죠. 그지? 동성동본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동성동본의 결혼을 장려하는 게 아니야. 어쩌다 만난 사람이 동성동본이었을 경우에 그것이 자기들의 결혼을 선택하는데 제약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지, 동성동본을 철폐한다고 해서 동성동본끼리 결혼하라고 장려하는 거 아니었죠. 그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는 순혈주의가 있었어. 특히 신라 같은 경우는 성골끼리 결혼을 하는, 그래서 유전학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동성동본이 결혼을 못하게 한 거지, 그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어. 오히려 고려시대에는 여성에게도 남성과 똑같은 그런 유산을 상속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여성의 재혼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고려 말기에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였다는 그런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였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조선시대의 성리학이 중국에서 들어온 거죠. 그지? 그게 우리 문화로 유입되면서 그것이 우리 문화로 정착되면서 그게 꼭 우리 고유 문화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였을 뿐이지 사실 우리 고유 문화가 아니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문화 접촉이라는 것이 있어요. 문화 이식이나 문화 이입이라고 하는 문화 접촉은 문화 전파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으로 문화 변동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다른 한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서로 간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이 문화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문화적 동질화 혹은 수렴의 결과를 만들기도 하죠. 그지? 접촉이 생길 때는 여러 가지 모습을 띠는데 문화 접변이나 문화 접촉의 과정에서는 실제로 그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어떤 비대칭적인 문화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가 들어오고 있죠. 우리도 그 한국 전쟁 이후에 많은 미국 문화가 들어오면서 미국식 문화가 뭐 이제 이입이 되었죠. 그지? 그래서 뭐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서양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고 지금은 그런 결혼식 문화가 우리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화의 변동에 관한 이론이 학자나 학파에 따라서 다른 견해나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뭐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하고 바람직하다 이런 이론은 아직까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 접촉은 강대국에서 약소국으로 이렇게 문화가 흘러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라는 개념이 문화에 대해서는 문화 강대국이라는 게 따로 있을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죠. 그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 K-뷰티나 K-팝, 뭐 K-드라마,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K-바이오까지 다른 나라에 우리의 문화를 많이 유입시키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자, 문화의 다양성이나 상대 문화의 인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화, 어떤 사회든지 간에 각자의 다양한 문화가 존재를 하죠. 우리도 우리 문화, 다양한 우리 문화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를 전체 문화라고 하는데 이런 전체 문화 속에서도 다양한 부분 문화가 존재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봐. 우리 한국의 전체 문화가 있다면 경상도에도 경상도의 문화, 충청도 문화, 전라도 문화가 있고 또 청소년 문화, 또 기성세대의 문화가 따로 있고 그죠? 이런 또 집단 성원끼리만 존재하는 하위 문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귀족 문화, 평민 문화가 있었고 또 순수 문화나 대중 문화, 학교의 문화, 기업의 문화 이렇게 다양하게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화를 인정하고 이걸 발전시키는 것을 순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파괴하고 거부하는 것을 반문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문화를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 문화를 인정하고 부정하는 것에 따라서 근대사회의 발전과 불행이 오게 되었어요. 실제로 근대사회에 있어서 다른 문화를 부정하는 것이 전쟁으로 발전하고 또 그것이 많은 불행을 가져왔죠. 그지? 자, 첫 번째로는 사대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화의 유형을 볼게요. 첫 번째는 사대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대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주체성이 없이 세력이 큰 나라나 강한 자에게 휘둘리고 복종하는 거 거기에 자기 존재 가치가 없이 그 문화를 받들고 유지하거나 빌붙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를 바로 사대주의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강대국에서 문화가 유입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대성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죠. 그지? 고려 시대에는 친원파가 대표적으로 친원파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친원파가 있었고 친원 세력과 반원 세력이 굉장히 반목을 했어요.
고려 왕들도 친원 세력에 속하는 왕이 있는 반면에 반원 세력에 속하는 왕들이 있었죠. 고려 시대에 몽골 지배하에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친원 성향을 가진 왕이 많았지만은 원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한 공민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배원 정책을 시행했죠, 그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몽골식의 어떤 그런 문화가 유입되고 거기에 뭐 몽골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대주의가 있었어요. 물론 조선 시기에도 조선에서도 있었죠, 그지? 조선에 있었어도 뭐 중국에 사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 사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문화를 비하하고 다른 사회의 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를 바로 문화 사대주의라고 하는데, 특정한 문화를 아무런 비판 없이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죠, 그지?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약간 반성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보면 중심가나 나가보거나 혹은 백화점 혹은 아파트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한글로 쓰여 있는데 영어야 전부. 우스갯소리로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아파트 이름을 영어로 짓는다는 말이 있었잖아. 점점 더 길어지고 있어요. 알 수 없는 그런 뜻도 연결되지 않는 그런 아파트 이름을 영어로 짓고 있죠, 그지? 그리고 간판이 영어로 쓰여 있어. 한국인지 미국인지 알 수 없는 영어 간판이 절비하죠, 그지? 영어 이름으로 된 아파트나 영어로 쓰여진 간판이 더 있어 보이고 세련돼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대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막 가슴에 영어로 된 이름이 쓰여져 있는 티셔츠를 입는다든지, 뭐 무조건적으로 해외 제품이 더 좋다고 느낀다든지 등등 하죠, 그지? 심지어 녹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차야. 그런데 우리 차보다 일본 녹차가 더 훌륭한 녹차라고 애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뭐 항암 효과가, 우리나라 된장에 항암 효과가 있는데 일본의 미소 된장이 항암 효과가 더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글도 매년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과학적인 언어로 한글로 항상 지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이 더 훌륭한 글자인 것처럼 인식한다면 바로 문화사대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수주의가 있어요. 자문화 중심주의. 사대주의도 문제야. 그렇지만 자문화 중심주의도 굉장히 문제성이 있죠, 그지? 자기의 문화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평가하는 거야. 다른 문화를 다 열등하다고 평가하는 거죠. 오로지 자문화 중심, 자기 문화만 좋아하는 것이 자문화 중심주의라. 그래서 상대방의 문화와 사회의 특성을 무시하고 자기 문화로 상대방 문화를 평가하는 것이, 그래서 편견을 가지는 것이 바로 국수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문화인데, 뭐 게르만 민족만 우수하다고 하고 인종 청소를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죠. 또 뭐 프랑스의 어떤 배우가 자기 문화의 음식에 관한 문화만 강조하는 타국의 음식 문화를 비난했는 그런 배우가 있었죠. 우리나라 물론 게를 먹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아. 그렇지만 푸아그라를 먹는 프랑스 배우가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잔인하기는 푸아그라나 개고기나 똑같은 거죠, 그지?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못 살 때 애완으로 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섭취용으로 닭처럼 개를 키울 때 있었어요. 일을 하는 소를 잡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단백질 섭취용으로 개를
말하자면 가축으로 키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 지금은 개를 가축으로 아무도 안 키워요. 근데 굳이 개고기를 먹을 이유가 없는 거야. 시대나 상황이 변화했으면 문화도 변화해야 되죠. 그지? 자, 흥선대원군의 척화비가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폈죠. 그지? 그래서 다른 나라에게 굉장히 그 거부감을 돌리면서 오로지 쇄국 정책을 펴면서 다른 나라와의 어떤 그런 교류를 거부했던 그런 것이 바로 성선대원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천주교도들을 탄압하고 병인 양요를 일으키고 등등 하면서 쇄국 정책을 가지고 나갔죠. 나치는 반유태주의며 백색 인종주의고 제국주의고 반사회주의, 민족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발생을 했죠. 그래서 많은 그 나치즘 지지자들이 아리아 인종이나 게르만 인종의 주월성만 주장하면서 중앙 집권적 국가를 지지해서 이런 세계에 유례 없는 그런 불행한 전쟁을 가지고 있었죠. 그치? 자, 그래서 상호문화주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상호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그 문화의 독특한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 그래서 의상에 대한 발전을 궁극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기후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많은 그 문화적 감각을 사계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죠. 그지? 그런데 뭐 밥을 먹는다든지 또 아니면 사막이 많은 나라에서는 히잡을 한다든지 더운 동남아 국가에서는 찰기가 없는 밥을 먹는다든지 그 나라에 맞는 바람직한 문화가 그 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 문화의 어떤 가치나 그것으로 상대 문화를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 문화의 우월성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치? 종교도 마찬가지야. 우리 종교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타 종교를 인정해야만 자기 종교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나의 종교만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치? 내가 선택한 문화, 내가 선택한 종교는 나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이지 다른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런 문화의 바탕이 결과적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결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 뭐 히잡의 문화가 그 시대에 반드시 바람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로 여성을 억압하는 그런 상징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 물론 그 나라 문화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문화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로 그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싸잡아서 그 문화를 인정하면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타 문화를 그 나라의 독특한 역사적 사회적 상황 혹은 기후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문화를 보는 올바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각국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 특수성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다른 문화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하고 그 우리 문화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타 문화를 이해해야 되느냐? 그럼 외국인이 보면 왜 저 나라는 된장 한 그릇을 퍼놓고 모든 사람이 같이 같은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어? 왜일까요?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부락이 시족 집성촌인 가능성이 굉장히 한 친척이 한 마을에 계속 살았어. 그래서 가족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그게 그런 문화가 생긴 거죠.
이동하지 않았잖아.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과 같은 숟가락을 지금은 물론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그지? 퍼넣는 건 지금 가족들은 그렇게 하죠. 된장 한 그릇 퍼놓고 우리 가족은 다 같이 먹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아빠가 있으면 온 가족이 다 헬리코박터가 있죠. 그지?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문화에서 바탕이 된 거죠. 물론 바람직하지 않은 건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문화 안에서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우리 문화를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어떤 농경 문화, 집성촌의 문화로 자생적으로 생겨난 거야. 그럼 우리는 타 문화를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문화와 우리 문화의 비교하고 그 비교를 바탕으로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와 유사점, 숟가락을 사용한다든지. 근데 그 나라 사람 포크 사용하잖아. 우리는 젓가락 사용하죠. 그치? 또 우리는 찰기가 있는 밥을 먹잖아. 동남아 사람은 찰기 없는 밥을 먹어. 그 기후 때문에 그래. 그런 차이점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 파악하는 노력을 해서 그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문화만 바람직하다는 어떤 그런 자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다른 문화가 무조건 좋다는 사대주의, 우리 문화만 무조건 대단하다는 국수주의에서 탈피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 관점에서 타 문화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문화를 보는 시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하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상호문화주의, 문화상대주의라고도 하죠. 그것이 가장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